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준 인터뷰 뉴진수.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재임 시절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방위비를 거의 지불하지 않아서 본인이 이를 바꿨다고 미국 현지 시간으로 어제 주장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을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라고도 언급했는데요. 올해로 71주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고 불리는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을까요? 예비역 육군 대장이자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한 한미동맹재단 임호영 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임 회장님은 육사단장, 5군단장, 합참전략기획본부장, 연합사 부사령관 지내신 예비역 대장이시고요. 전역하실 때까지 특히 한미 군사 현안에 있어서 굉장히 정통한 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현역 때 그 업무 현안 관련된 거 정리를 너무 명쾌하게 하셔가지고 정리 임호영이라는 별명도 있으신데 오늘도 관련된 내용들 명쾌한 정리 부탁드리고요. 잠깐 그 현역 시절부터 특히 한미동맹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간략하게 청취자분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예. 주로 군대 생활하면서 저는 작전하고 전략 부분에 근무했습니다. 그러셨죠. 그런데 이제 예. 사단장을 마치고 한미연합사의 작전차장을 했습니다. 네. 한미연합사는 그 참모가 한국하고 미국하고 동수로 이렇게 있는데요. 그렇죠. 작전 참모를 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군단장 마치고서는 합참의 전략본부장을 했습니다. 네네. 이것도 이제 한미동맹에 관계되는 일들을 주로 많이 하는 것이고 그다음 대장 진급해서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연합사에 한 2번 근무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미동맹 분야에서 좀 많이 근무하게 됐습니다. 예. 우선은 그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전력이라는 게 평시와 전시에 완전히 그 개념과 증원 전력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내에 주둔하는 전력뿐만 아니라 미 본토 멀게는 일본 후방 기지까지 동원되는 그런 막강한 규모겠죠? 네. 예. 그러니까 평상시와 전시라는 것에 대한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네네. 예를 들면 저희가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이건 전쟁에 준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것도 사실은 평시입니다. 예. 전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한과 우리가 전면적인 전쟁을 하게 될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네네. 그 이전까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28,000 대략 500명 정도의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고요. 예. 여기에 이제 미 공군하고 해군의 일부도 주둔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력 가지고는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28,000으로는요.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미 본토에 있는 증원군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증원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도 대략 한 35,000, 4만 명 정도의 미군이 있는데 네네. 그들이 주로 이제 해병대가 많거든요. 이러한 전력도 다 증원을 하게 되고 그다음 좀 전에 말씀하신 일본의 후방 기지는 7개의 유엔사 후방 기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전투근무 지원 파트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 여기서 규모까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상당한 규모. 우리 거의 대한민국 국군과 비슷한 규모의 그러한 육해 공군이 예. 지원돼 올 것이다. 자, 이게 돼 있는 그러면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주한미군의 역할을 우리가 과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처럼 과거에 거의 공짜로 치러왔는가? 정말 그랬나요? 그렇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주한미군이라고 하면은 네. 6.25 전쟁을 한미동맹 얘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1949년도에 미군들이 다 철수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3년 동안 대략 100만 이상의 미군이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53년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미군이 주둔했는데 그때는 사실 한국이 지원할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됐었죠. 네네. 그러다 보니 거의 미국이 사실 우리나라 국가 예산도 미국 원조에서 편성이 됐었으니까 미군 주둔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할 수가 없었고 네네. 그러다 1966년도에 소파라고 주한미군 주둔 지휘 협정이 맺어지면서 예. 그때도 그때도 우리 경제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은 미국이 담당한다고 소파가 돼 있었어요. 예. 그러다 이제 1991년도에 이때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1988년도에 올림픽도 했죠. 그다음에 소련이 또 붕괴되고 네네. 이러한 국제적인 안보 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국력 신장에 의해서 91년도부터는 우리가 SMA라고 예. 방위비 특별협정을 맺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계속 주한미군 주둔의 비용의 일부분을 분담을 해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91년도 이후부터는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비용을 거의 공짜로 전부 다 미국이 했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연스럽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MA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해서요. 2022 국방 백서 보니까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이 1조 1,833억 원에 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금 방위비 분담금이 그러면 주로 어디에도 쓰이는지 그리고 이 방위비 분담금 말고도 들어가는 비용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방위비 분담금은 서로 협약에 의해서 네. 세 가지의 항목에 주로 쓰이게 됩니다. 네. 주한 미군에 근무하는 한국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군무원들. 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인건비. 그다음에 이제 그 군사 시설을 건설해야 되잖아요. 뭐 숙소 훈련장 같은 그렇죠. 거요. 네. 그런 시설 건설. 그다음에 이제 주둔 비용 경비 같은 군사 지원비. 이런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서 예. 지원을 하게 돼 있는 것이죠. 거기에 1조 1,000억 원 넘는 돈이 네, 거의 다 들어가고 예. 이제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건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면 훈련전 주변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미군 훈련을 한다든가 주둔하는 지역에 대한 정비 비용도 들어갈 수 있고 네네. 그다음에 통신 비용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연합 C4I 비용도 저희가 부담을 해주고 예예. 그다음에 이제 어떤 세금에 대한 감면 이런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뭐 말씀하신 것 플러스에다가 주한미군이 제공하는 뭐 대규모 토지, 뭐 카투사 병력 지원, 뭐 한국군 훈련장, 사격장, 항만 시설 뭐 이런 것들까지 해서 세제 혜택까지 감안하면은 미군 주둔과 관련해서는 우리 측 분담 규모가 훨씬 더 크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런 부분은 협상에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직간접 지원이라고 쭉 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것은 협상이 직접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부담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미군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또 강조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네네. 예를 들어서 캠프 험프리스를 YLP 용산기지 이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었지만은 네네. 그게 방위 분담하고는 상관이 크게 없지만은 지금 평택기지요. 네, 그럼 평택기지를 전체 우리가 거의 한국 예산으로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러한 것들도 어떠한 SMA를 협상을 진행시키면서 우리들에 대한 그 기여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반영되고 있도록 노력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의외로 그렇죠. 지원하고 있다 네네. 협상장에서 그런 말씀도 하고요. 박민호님이 질문 주시네요. 일본도 주일 미군 주둔 관련 비용을 내나요 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일본도 네. 우리 수호파처럼 주일 미군 지휘 협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주일 미군의 경비는 전부 다 미국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1978년도에 일본도 경제가 이제 많이 성장을 해오니까 미군이 이제 일본에게도 경비 부담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러한 수호파 규정 이외에 전기료, 예. 수도료 이런 것들을 호혜 예산 우리가 그 수호파에는 안 돼 있지만 우리가 호혜를 베푼다는 예산으로 시작해가지고 일부 예산을 지원했고 네네. 1987년도부터는 우리처럼 SMA를 예. 서로 체결해가지고 그때부터 일본도 주일 미군에 대한 주둔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우리보다 한 4년 앞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사실 한국에 대한 SMA를 또 미국이 요구하게 되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또 하나가 주한미군 인건비 같은 직접 주둔 비용으로 방위 분담금이 나가는 건 아니라고 하던데 실제 그런지 그리고 미 측에서 부담하는 비용 규모, 뭐 내용 이런 부분도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예. 주한 미군이 1년에 예.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비용이 대략 얼마가 드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 2조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2조 좀 넘다. 그럼 저희가 지금 한 1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1,800억 정도 주둔한다 그러면 반 정도를 주둔하는 부담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군이 주한 미군의 주둔 비용의 50% 정도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 반은 미국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이제 시작된 협상이 12차 방위비 네. 분담 협의라고 들었는데 올해 이루어지는 협상에 혹시 특징이 있을까요? 예, 지금까지 그 1991년도부터 예.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통상 이것이 매년 2년, 3년 이렇게 하다가 어떨 때는 5년 단위로 하기도 했고요. 예. 특이한 것은 2019년도에 10차는 1년으로 한 적이 있어요. 아, 짧았네요. 네, 짧았어요. 근데 11차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2025년까지의 방위 분담금 협상인데 올해가 24년이잖아요. 예.
그럼 내년 말까지는 1년 반이 남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했다 하는 예. 게 12차 이번에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또 지난달에 하와이에서 있었던 그 1차 회의에서 한미 양측 실무 간에 이제 기본적 입장 교환에 이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합리적 수준을, 네. 미국은 방위태세 유지를 강조했는데 이게 좀 입장 차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까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계속 지속해 오면은 예. 그 전해 년도에 비교했을 때 물가의 상승률, 반영해야죠. 예, 그다음에 국방비의 증액 네. 정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액수를 이렇게 증액을 시켜왔어요. 이게 이제 합리적인 어떠한 증액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미군 측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은 방위 태세에 대해서 북한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굉장히 경직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안보 환경을 좀 봐야죠. 네. 그랬을 때 어떠한 그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라든 것도 더 많이 올 수도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한 방위 태세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 이면에는 네네. 우리는 좀 합리적인 그러한 점진적인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고 네. 미국은 상당히 그 좀 많은 그래도 한치기 좀 더 많은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가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맺어지면 우리의 경우는 국가 재정에 좀 부담을 지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이거를 행정협정으로 봐서 의회 보고 의무가 없다고 하던데 그럼 결국에는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구도라고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각자 다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 저희들은 저희들 예산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돈을 쓰는 것이니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죠. 예산을 전부 다 사용하는 것은. 그렇죠. 근데 미측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방위비 분담금이 미국이 어떻게 보면 주한미군 주둔 예산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자체 의회에서 그 돈에 대해서 자기들이 돈 내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승인하거나 보고할 그러한 의무는 크게 없는 거죠. 네네. 그 대신 미국은 네. GOA라고 해서 회계 감사국에서 예. 이런 SMA가 어떻게 쓰이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감사를 합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 행정부에다 요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의회가 직접 여기에 뭐 보고하고 동의하고 하는 그러한 절차는 미국은 우리와 같지는 않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그러니까 공화당 후보 얘기 좀 잠깐 해보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임기 마지막에 한국 측의 기존 방위비 분담금의 5배를 요구하기도 했었는데 장관님께서는 혹시 이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물론 과도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국격에 맞는 수준으로는 지불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는 그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액수가 예. 지금 크게 전 세계적으로 3개를 볼 수가 있어요. 예. 일본, 한국, 그다음에 독일. 독일. 나토의 독일. 예. 그럼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일 미군 주둔 비용의 대략 한 70에서 80%를 담당합니다. 아까는 대한민국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 반 정도. 정도로 부분하고요. 그다음 독일은 이제 나토 전체가 쓰는 예산의 15% 정도 부담하는데 그것이 액수적으로 보면 우리의 한 반 정도 된다고 볼 수가 뭐 5, 있죠. 6천억 정도 되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그 좀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대한민국은 우리한테 적절한 그러한 방위비 분담금이 어느 정도냐? 예. 그럼 위협의 정도, 그 안보 상황에 대한 어떤 긴박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우리의 경제적인 어떠한 능력, 감당해야 될 능력,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봐야 되는데 네네. 지금보다는 지금 이제 북한이 저렇게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고 우리가 예. 미국의 확장 억제에 상당히 의지를 해야 되고 네. 또 전략 자산의 전개라든가 북한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방위비의 증액을 우리가 조금 담당해야 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예.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네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증액을 상당히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트럼프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예. 미국 내에서도 여론도 상당히 이런 데 호응하는 여론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 더 심도 깊게 앞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개념적으로요. 지금 지난달 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이 왜 부자 나라 한국을 방어하나 이런 이야기도 해서 이런 인식이 그렇다면 동맹의 관점보다는 비용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의견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라는 걸 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브리지 콜비라고 옛날에 그 미 국방부의 전략 담당 차관보가 있었는데 이 친구도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주한미군이 지난번에 5월 14일인가요? 그 저희 연합 뉴스하고도 그 인터뷰를 하면서 필요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 또 AFPI라고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이런 데서도 한국에 대한 부담을 증액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는 아마도 이러한 그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독일까지도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다 보니까 동맹의 그러한 관점에 플러스해서 미국이 어떤 그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거래에 그러한 그 또 거래에 능한 사람이고 사업을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일부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하고는 조금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일각에서는 12차 분담금 협상의 조기 타결에 좀 기대를 거는 분위기도 있다고 하던데 빨리 타결하는 게 우리한테 좀 이로운 건가요? 아무래도 트럼프가 뭐 재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바이든 정부하고의 관계가 그래도 상당히 그 한국과 미국이 괜찮다고 보고 있으니까 빨리 협상을 이루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빨리 한다고 해서 꼭 다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 협상이라는 것이 정권이 바뀌면 뭐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니까 빨리 하는 거에 더해서 양측이 서로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뭐 트럼프 진영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까 주한미군 철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독자 핵무전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가능성이 현실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라는 건 세계의 이제 NPT 체계를 붕괴시킨다는 거죠. 한국이 재무장을 하면 일본도 재무장하겠다고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뭐 이란이라든가 많은 나라가 있으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트럼프가 아까도 거래라는 개념으로 이러한 그 방위비 분담금을 본다고 할 때 우리가 오히려 선제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것을 증액을 우리가 감수한다고 할 때는 요구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미국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 호주한테는 핵잠수함을 그 기술을 이전해 주고 만들어 준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핵잠수함이 필요한데 우리는 못 갖게 지금 돼 있단 말이죠.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또 지금 우리가 플루토늄의 재처리 같은 것들을 아직 우리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리드 타임이 일론보다도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재무장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재무장을 할 수 있는 그 리드 타임을 줄이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게 또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이 최근에 그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한미동맹에 관해서 미국 조야 또 양당 상하원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 거기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원만하게 여러 가지 협상과 문제가 잘 해결될 거라 생각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뀐다고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혹시 바뀌더라도?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바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의회에 대한 견제도 있고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2019년인가요? 국방수권법에 의해 가지고 2만 2천 명 이하로 주한미군을 철수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한 명 바뀌었다고 하여 금방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동맹이라는 것은 또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본과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싸웠던 국가잖아요. 근데 지금 최고의 동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적국이었죠. 그러면 이것이 과거에도 그런 예가 많잖아요. 월남전에 갔을 때도 주한미군을 월남으로 전용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대신 간 측면도 있고 1979년도에는 카터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동맹이라는 것은 양측의 노력에 의해서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가는 것이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살아있는 생물을 관리하듯이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 네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으로요. 일단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해서 우리도 어떤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혹시 첨언하신다면 어떤 조언을 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한미동맹이라든가 방위비 분담금을 국내적인 그러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예. 이용을 한다면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네. 과거 정부에서 1조를 넘기면 안 된다 이러한 그 강박관념 속에서 무리한 그러한 협상을 했던 적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국내적인 그 어떠한 그 정치적인 그러한 것에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는 것보다 본질적인 문제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동맹은 양측의 국가끼리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기본적인 그러한 논조는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한국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비용을 좀 더 증액시켜 줘야 된다 하는 여론이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럼 거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응해 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걸 또 얻어야 됩니다. 네. 미국의 확장 억제의 구체성이라든가 또는 아까 말씀드린 핵 협상에 대한 어떠한 그 변화라든가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얻으면서 네. 지렛대로 활용을 하면 더욱 큰 그러한 그 동맹도 강화하면서 네. 우리 국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비역 육군대장 임호영 한미동맹재단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